MIT에서 발표한 연구를 봤는데요. 수술실에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하고 수술 과정을 전부 촬영합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면 의사귀에 리시버를 꽂고 실시간으로 조언해줘요. 지금 메스를 바꾸세요. 그 방법은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국에선 의사들이 반발해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올봄부터 본격화됐거든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빈치 로봇 수술계에 AI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특허가 만료된 다빈치 기술을 AI로 학습시켜서 가벼운 수술은 의사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죠. 우리가 초중고 12년 갈아 넣어서 의대 로스쿨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철밥통 하나 차지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어쩌죠? 그 계산기 이제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여러분이 코피 쏟으며 외울 때 AI는 1초에 논문 팩편을 씹어먹거든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대놓고 말했잖아요. 가장 똑똑한 직업부터 가장 먼저 대체된다. 지금 강남 아파트 팔아서 자식 의대 보낸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역사상 최악의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3억짜리 의사 면허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단순한 직업 전망이 아닙니다. 곧 여러분 통장에 꽂힐 해고 통지서 미리 보기예요. MIT는 이미 수술실에 AI 카메라 달았고 법무법인은 신입 변호사 채용 70% 줄였으며 회계법인은 단순 세무 업무 AI한테 넘겼습니다. 그게 5년 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 채널은 그냥 경제뉴스 읽어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에요. AI 시대에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일자리 지키고 어떻게 경쟁력 만드는지 팩트만 꽂아드립니다. 구독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똑똑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성장에 힘이 됩니다. 법률 분야의 AI 지각 변동은 더 심각합니다. 법률 상담 챗봇이 이미 시장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만 봐도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들은 AI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처리해줍니다. 원래 세무사들이 5만원, 10만원 받고 해주던 간단한 업무들이 사라진 거예요.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2만원, 3만원 받고 5분 통화해주던 상담이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요. 이 분야들이 왜 먼저 타격을 받느냐? 물리적 세상과의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받고 데이터 보내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회계 쪽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세요. 오프라인 점포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상담사 만나는 게 무슨 보수전 깨는 것처럼 어려워졌어요. 제가 오늘 은행 업무 보러 갔다가 진짜 미칠 뻔했거든요. 이게 다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특허 출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명확해요. AI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이 나온 분야가 의학, 금융, 법률이거든요. 기업들이 특허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되니까요. 쓸모없는 분야에 특허 출원할 바보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AI로 안 됩니다. 제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브라우저 켜면 네이버나 구글이 자동으로 뜨게 설정해 놨었어요. 지금은 클로드랑 챗GPT가 먼저 뜨게 바꿨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AI 검색 일반 검색보다 에너지를 10배나 더 쓰거든요. 하지만 용도 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는 검색 결과만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엄청 쓰죠. AI는 그 분석과 정리까지 기본으로 해서 줍니다. 검색 엔진과 AI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분당 맛집에 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가려고 해.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네이버나 구글은 분당 맛집 양복 이세 키워드가 다 들어간 사이트를 찾아줘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AI는 유출합니다. 중요한 자리구나. 데이트하러 가나 보네. 이렇게 맥락을 파악해서 정보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문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건데 사실 사람 중에도 낯선 분야를 체계적으로 잘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프롬프트 안 배워도 AI를 잘 씁니다. 반대로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킬 때 야, 지난번에 했던 그 스타일로 좀 예쁘게 해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시키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AI한테도 똑같이 모호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AI도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AI 쓸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방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업무 중에 머리 쓰는 게 있으세요? 머리 안 쓴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운전하시거나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도 머리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머리 쓰는 걸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 글 쓸 때나 신문 칼럼 쓸 때마다 AI한테 물어봐요. 지금 글을 이 주제로 쓸 건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픽 있어? 내가 타겟팅하는 독자들한테 잘 맞는 건가? 이러면 의견을 줍니다. 검색 엔진은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해요. 최주변 미장원 원장님 얘기해드릴게요. 그분이 얼마 전에 카톡 보냈어요. 교수님, 챗GPT 저는 안 써도 되겠죠? 저는 제 증명사진을 AI로 변환해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여자들 올린 머리 스타일로 바꾸고 단발머리로 바꾸고요. 그분이 놀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미장원 하시는 분들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이돌 사진, 연예인 사진 수집해서 손님 오면 저 사람한테 뭐가 맞을지 상상한 다음에 제안하잖아요. 이게 머리 쓰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설득할 자료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원래는 사진 찍고 포토샵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10초 만에 끝내주는 게 AI거든요. 지방 출장 갈 때 대리기사님들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일 끝나면 웰컴 메시지나 땡큐 메시지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연락 끝이에요. 메시지 한 줄 오면 다음에 일 있을 때 그 기사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하루에 2~3명 상대하면서 매번 메시지 보내는 게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런 분들도 GPT 쓰면 됩니다. 오늘 광주에서 서울 방배동까지 모신 50대 교수님한테 인사 메시지 한 줄만 써줘. 이러면 맥락에 맞게 써주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보내면 끝이에요. 저는 누구나 머리를 쓰면서 살기 때문에 AI 쓸 부분을 찾으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안 쓰는 이유는 저항성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걸 조금만 바꾸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자꾸 안 바꾸려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아, 지금도 괜찮아, 이게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경쟁자들은 다 바꿨는데 나만 혼자 안 했다? 그때 아, 내가 늦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책에서 제시한 LTAR 모델이란 게 있어요. 스타트는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트라이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던 걸 시도해보자는 거고요. 앰플러파이는 하던 일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효과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리커버는 하던 일의 원가를 절감하자는 거죠. 현재 기업들 보면 가장 많이 집중하는 전략이 리커버예요. 은행, 증권사 오프라인 점포 줄이는 게 다 이거거든요.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학에서 3과목, 4과목 가르치면서 시험 문제 내야 되잖아요. 요즘은 제가 쓴 교재를 AI에 입력시킵니다. 4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넣고서 이건 학부생 대상 수업이고 객관식으로 볼 거니까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걸로 50문항만 뽑아줘 이러면 쭉 나와요. MBA 과정이면 현업의 문제와 연결해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10개 내줘. 이렇게 하고요. 그냥 갖다 쓰면 나쁜 교수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고르고 편집하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죠. 원래 이 작업을 연구원한테 시키는 일인데 일이 누적되면 연구원 3명한테 시켜야 될 걸 1명한테만 시켜도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I한테 글 써달라고 하면 그 글은 품질이 별로 안 높아요. 지금 AI 글짓기 수준은 석사 초년생 정도거든요. 제가 어떻게 쓰냐면 글을 써서 검토를 맡깁니다. 해밍웨이 관점으로 평가해줘. 이동진 평론가 관점에서 평가해줘. 인터넷 기사면 중학생부터 40대까지 악플러들 관점으로 악플 10개 만들어봐. 이러면 피드백이 쏟아져요. 이걸 반영하면 글이 좋아지죠. 사람들이 이 교수가 쓰는 글이 좋다. 그러면 일을 더 주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트라이도 있어요. 블로거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사진 찍기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자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요. 그래서 그냥 글만 쓰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콘텐츠 분석해보면 그림이나 영상이 깔려있는 게 접속률이 훨씬 높아요. 난 그림 못 그려 이런 분들이 AI로 그림 그리면 초반은 어색하지만 점점 실력이 올라갑니다. 텍스트 AI 이미지를 합쳐서 블로깅하면 당연히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작년 보고서랑 미국 통계를 봤는데 AI 관련 특허 출원을 검색해보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의학 분야, 돈과 관련된 금융 분야, 법률 분야에서 특허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낸 특허가 결국 서비스가 되거든요. 실제로 국내에 법률 상담하는 챗봇 정말 많이 나왔어요. 괜찮은 것도 많고요. 홈택스 보시면 소득 구간이 낮은 분들은 AI 기능이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AI 붙여준 거죠. 세무사들이 5만원, 10만원 받고 해주던 간단한 업무가 줄어든 겁니다. 의사가 좀 다른 이유는 물리적 세상과의 연결성 때문입니다. 원격 진료나 처방은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만나고 만지고 수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못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영상의학 자료를 판독하는 거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MIT에서 발표된 케이스를 봤더니 다빈치 수술 로봇에 AI를 학습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가벼운 수술은 의사가 냉장고나 세탁기 돌리듯이 전원 버튼 누르고 세팅만 하면 30분 만에 쓸개 같은 거 제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AI 엔진 자체에 대한 집착이 가장 심해요. 산업혁명 시대 엔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진이 있고 나중에 엔진을 활용한 수많은 기계와 산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물리학, 전산학 전공했던 분들, 반도체나 전자공학 쪽 전공했던 분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삼성만 해도 최근 반도체 인력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거의 정설화되어 있거든요. 다음 단계는 개별 산업에 AI가 접목될 때 나오는 변화예요. 제 연구팀에서 최근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게 농업 분야입니다. 농사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잖아요. 명인처럼 딸기도 맛있게 키우고 토마토도 맛있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농대 가서 배우거나 명인 쫓아다니지 않아도 AI로 데이터화시키고 있어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설치해서 가이드에 맞춰 농작물을 키우면 명인급 산출물이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AI 기반 산업 쪽을 보면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밀려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 AI가 우리 일을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만들어줬구나 느끼기까지 시간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술 분야는 참 재미난 영역이에요. AI한테 대체된 게 이미 몇 개 있거든요. 마트나 편의점에 보면 PB 상품이라는 거 있죠? 브랜드 없고 디자인 가볍게 되어 있고 계속 바뀌는 거요.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은 이미 AI 디자인을 씁니다. 원가도 낮아야 되고 빨리 찍어내야 되니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장재 같은 산업 디자인에 AI가 들어오면 디자이너 역할이 없냐?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국립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림 잘 모르지만 한참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러죠? 인간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AI가 그린 그림이 수십억에 팔렸다는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봐요. 예술이라는 건 개인 삶의 정체성에 녹아져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 화가는 저렇게 살았다더라. 이 음악가는 이렇게 곡을 만들었다더라. 이런 뒤시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느끼는 겁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14만 점의 작품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학습한 AI 그림이 있어요. 처음 봤을 땐 흥미로웠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첫 시도는 재밌지만 그걸 보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인간의 정체성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글쓰기도 비슷해요. 우리가 작가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작가의 삶을 보고 작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챗GPT가 소설을 쓴다고 해서 GPT가 만든 소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긴 어려워요. 저도 글쓰기 작업하고 SF 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AI 버전 스피노프 단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AI가 쓴 글은 일정 텍스트가 넘어가면 뭔가 느껴집니다. 아, 이거 AI가 쓴 거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간의 혼이나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예술 분야에서도 AI가 완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다만 포장재 같은 거, 스포츠 기사 같은 건 이미 거의 대체됐어요. 스포츠 기사는 숫자 기반으로 포맷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특정 기자의 패턴도 별로 없고요. 그런 건 되는데 인간의 복잡한 감성에 들어가는 고요한 글쓰기는 대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애플 제품들 보면 기능 자체는 원가로 따지면 10분의 1 가격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애플이 갖고 있는 스토리, 스티브 잡스의 철학 이런 걸 같이 사는 거예요. 제품과 전체 경험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명품이 대표적이죠. 2025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 순위 20위에서 30위권까지 기업을 보면 프랑스에 있는 명품 기업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제품의 출발점이 중국의 사청주건 무관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200년, 300년 역사를 같이 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하는 업에서 자기만의 정체성, 철학,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최근 준비하는 내용인데 저는 인공지능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탐험적이라고 봅니다. 탐험은 뭐냐? 기존에는 정해진 지도가 있었어요. 세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보고 이과 가면 인생 보장되는 거 딱딱 정해진 길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바뀌니까요. 세상이 바뀐다는 건 어른들이나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평생 대학을 다닐 수 없으니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를 내가 직접 탐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죠? 학생들은 정해준 거대로 공부하고 회사 가도 정해진 일만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지식을 개척한다, 진로를 개척한다는 게 안 됩니다. 탐험할 수 있는 힘이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AI가 요즘 질문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AI가 던지는 질문과 인간의 질문은 결이 달라요. 인간의 질문은 의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AI는 그냥 인간의 질문을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 봤던 의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달을 꼭 앱으로만 할까? 이런 거요. 여기서 음성 중심의 배달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출발이 그거잖아요. 원래 다 전화로 해서 짜장면 갖다 주세요. 주소는 거기고 아 단무지 많이 먹었구나. 이걸 다 버튼으로 해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전화 받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가 점점 사람처럼 잘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시 과거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의문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질문을 잘 못하게끔 하고 회사 가서도 경영 전략 회의할 때 손 들고 물어보면 이상한 취급당하니까 의문을 얘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의문을 품어야 되는 시대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앞서 제가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원래 우리가 했던 작업입니다. 교수님 논문 요약해 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논문 요약은 AI한테 시켜요. 대신 학생한테 다른 걸 물어보죠. 논문 요약을 내가 10개 해놨거든. 이제 이걸 보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네가 한번 제안해봐. 학생은 깜짝 놀라요. 원래 본인이 논문 요약하면 연구 주제는 제가 던지던 거거든요. 학생이 받아주고 역할이었는데 교수가 하던 역할을 원생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원래 조직 내에서 팔로워가 있고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는 계속 보고하고 리더가 판단해줬어요. 아 이건 버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팔로워는 따라만 갔죠. 근데 팔로워가 어느 날 AI 깔고서 리더처럼 된 거예요. 안 했던 판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요즘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주도성, 토전, 정신,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가 신입사원들도 자기 업무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탐험, 의문, 판단. 이 세 가지 모두 개인한테 어렵죠. 나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고 직장생활 2년 차인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걸 요구하니까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AI를 도구로 쓸 줄 알아야 하고요. 둘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 끊임없이 탐험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6개월만 미루면 1년 뒤엔 경쟁자들과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경제 톡톡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충격적이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톡톡 경제 용어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입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한 말로 기술 혁신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지금 전문직의 몰락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부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창조적 파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전문직이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들어설 미래의 부자 직업은 무엇일까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절대 뺏어가지 못할, 오히려 몸값이 10배 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경제톡톡연구소였습니다.